네, 국회가 내일부터 2주차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김 여사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내일부터 이제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1주차는 글쎄요 예상을 했던 대로 김 여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관련해서 이제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1주차는 어떻게 보셨고 또 2주차는 뭐 어떤 것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전체적인 큰 기조는 네. 윤석열 정부의 집권제 2년 반 동안 많은 무능과 실정이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정에서 많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좀 낱낱하게 사건을 좀 밝혀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권익이라든지 이제 검찰의 이제 판단이 정말 적절했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저 이전에 있어서 어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특혜, 의혹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 국민적 의혹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히는 데 민주당이 좀 많이 집중했던 사안이었고 또 이번 주부터 이제 돌아오는 2주차에서도 네. 역시나 이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규명이 안 되어 있고 해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더 많은 질문 공세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분들 중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고 있거나 또는 관저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자료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료 제출 요구조차도 이제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좀 질문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1주차와는 이제 크게 그 큰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을 네.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좀 관측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국감에 돌입한다고 했을 때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완전한 프레임을 씌워놨고 그다음에 계속 특검을 몰고 가겠다는 거죠. 국감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당위성을 얻겠다. 이런 전략이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이번 국감의 주된 포인트가 될 거다. 그렇게 이미 공세를 예고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흔히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어쨌든 5월 이후에 등원해가지고 했던 자신의 어떤 기량과 자신의 이제 입법 능력, 그 다음에 어떤 그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의 감사 능력, 이걸 보여줘야 하는데 이건 온데간데 없고 지금 오로지 지금 김 여사와의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이름만이 지금 사실 난무하고 있죠. 게다가 국정감사 초기에 불거진 이른바 명태균 논란으로 인해서 야당은 더 공세의 고삐를 쥐어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2주차에서도 사실 저는 큰 지금 1주차에 벌어진 이상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중반이 주 수요일 날에 네. 이제 재보궐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여야 모두 중도층을 향한 또 지지층을 향한 이른바 메시지의 공세의 수위를 더 높여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국감도 굉장히 강성을 부딪힐 것이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것들은 양념으로 나올 것이고 주된 이슈는 전부 김건희 여사 이름과 이재명 대표 이름만이 그 대치하는 그런 국감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야당에 이렇게 입법 권력을 준 이유가 오직 그런 도돌이표를 반복하는 그런 우리가 정말 국정감사를 보여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도층의 좀 실망도 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있을 투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됐고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높았던 이제 곳은 인천 강화군이고요.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20.63%였습니다. 여야 대표 모두 어제 부산을 찾았고요. 굉장히 많은 호소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다르게 하겠다, 지역 일꾼 뽑아달라라면서 강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금정구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금정 분위기는 굉장히 초박빙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를 일찌감치 성공시키고 나서 굉장히 화력을 좀 집중하는 모양새고요. 거기에 이번 그 재보궐선거가 사실상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국정의 대전환 기조를 좀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전혀 어떤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지 않은 모습,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제2차 정권 심판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호감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내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합동으로 같이 김경지 후보를 지원 유세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정권 심판론에 조금 더 힘을 좀 가하는 그런 그 효과로 작용될 수 있고요. 뭐 지금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그 부산 금정의 유세에 많이 이제 영향을 좀 끼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조국 혁신당과 이 민주당의 그 합동으로 하는 이번 선거가 한동훈 대표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으로 남아있는 이틀 동안의 유세가 크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이제 내일 조국 대표도 부산을 찾습니다. 민주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정권 심판을 촉구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부산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판세 보고 계세요? 뭐 민주당은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지금 투표율, 사전 투표율을 보니까 22%가 조금 넘는데 예. 과거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비해도 조금 낮은 수치고 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게 원래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높지 않은 것은 어떻게 추세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에 조금 이제 이반된, 말하자면 정치에 혐오를 느낀 중도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러다 보면 이른바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통적 지지층 혹은 관심층이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쨌든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했어도 근소하게라도 저는 국민의힘이 이기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정권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럼 민주당도 그 국민들이 벌써 야당에 입법 권력을 준 지가 6개월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그럼 뭐 정권 심판론만 도돌이표처럼 계속 되뇌이지 야당이 그럼 입법으로 보여주거나 정책으로 보여주는 게 뭐가 있느냐는 그런 또 질문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만 기대는 이런 메시지가 과연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얼마큼 주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좀 보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정을 놓친다면 뭐 영광이나 곡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후보를 한 군데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누가 보지만 금정과 강화를 잃는다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도 과연 그렇다면 이게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도 중도 확장이 가능한가, 이런 데 대한 의문과 함께 혹시 당내 균열로 인해서 혹시 지지층이 이반된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우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아마 총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당이 기대하는 어떤 마지막 역전은 조금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좀 살펴보겠고요. 이번에는 전남 상황도 살펴볼게요. 전남 영광군이 43.06%, 전남 곡성군이 41.44%, 두 곳 모두 사전 투표율이 4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군수 선거 같은 경우 지금 3강 구도란 말이에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그만큼 지금 이 지역의 그 유권자들께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졌다. 특히 영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진보당의 약진세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지금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진보당에서 많은 당원들이 영광에 이제 가서 뭐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진보당도 하나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뭐 이제 이틀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한 3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예. 최선을 다해서 영광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영광은 3파전이 거의 뭐 초박빙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곡성 같은 경우에는 꽤 안정적으로 민주당이 좀 선거를 가져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도 들고 최소한 이 지역에서 저희는 뭐 전 그 두 지역 모두를 민주당이 좀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남은 순간까지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 상당히 또 공을 많이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영광에서도 뭐 지금 상당히 3파전이 좀 박빙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1년 반 조금 넘게 남은 이 그 기간 동안 이 민주당이 또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대안 세력으로서 또 호남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서 뭐 모습을 좀 어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영광 중요하죠. 한동훈 대표가 긍정이 중요하다면 이재명 대표는 영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지금 3파전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지금 민주당이 위험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도 전체적인 호남 득표율에서 조국혁신당이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 지지층인 야당의 지지층, 민주당의 지지층인 호남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영광에서까지 이렇게 졌다 그러는데 그 대상이 꼭 조국혁신당이나 그다음에 진보당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야권의 어떤 그런 지형 재편과 함께 이재명 대표 리더십으로 과연 그러면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도 소구력이 있나? 이런 이제 본원적인 그런 말하자면 의구심이 오겠죠. 그리고 바로 이 선거에 의해서 11월 달에 그 결심 공판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 영광 지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놓고 본다면 3자 구도로서 팽팽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리더십과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에도 이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금정은 공격하는 양상이지만 그 영광은 굉장히 수비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과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성적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권 중간가도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남을 하기도 전에 지금 한동훈 대표의 발언들이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해야 할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했고요. 어제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독대를 앞두고 지금 여러 발언들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이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인적 쇄신까지 요구했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상당히 압박하는 수준까지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며칠 한 3일 뒤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특히 뭔가 집권 여당이 제대로 역할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는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주도권을 확보해 가는 건 좋은데 이 윤한 갈등이 여기에서 이제 독대를 통해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가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전체가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독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정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또 독대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안 맞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와 못지않게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독대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게 과연 무엇이었냐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윤한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당 친윤계 쪽에서 강력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보시기에 이것이 뭐 어떤 전략이고 이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어떤 고심 끝에 나왔던 이제 발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대표의 발언이 결코 이게 전략적이지 않은 건 없죠. 모든 게 전략이죠. 자, 근데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보선에 이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당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를 당대표로서 메시지를 발신해서 이른바 중도 소구력과 유권자 이동성에 대해서 이제 호소를 가하는 거죠. 자, 그건 선거 전략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는 당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굉장히 빠지는 상황에서 이겨야만 또 여권 전체가 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거죠.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직후에 독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젠다 세팅, 즉 의제 설정권과 주도권을 내가 한번 가져보겠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대통령과 내가 만나는 과정에서 이미 내가 이렇게 국민적인 여론과 국민적인 어떤 그런 의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도 갖고 있고 이런 데 대한 생각도 있고 아마 성과를 끌어오겠다라고 이제 여론전을 통한 압박을 하는 거죠. 다만 이래서 지금 당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친윤계가 조금 여러 가지 좀 해석을 하면서 좀 약간 불쾌한 감정 드러내고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볼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면 독대가 이렇다고 해서 깨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여기에서 아마 선거가 좋은 성과를 가진 최소한 금전과 강화를 가져온 상태에서 두 분이 만나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국정 지지의 어떤 국정 운영에 그게 이제 묘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동훈 대표 이런 여론전들이 조금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어떤 뭐 수긍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의 간압 이런 걸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나쁜 측면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이 깨질 것이다라고까지 보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독대를 할 때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할지도 사실 궁금한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이게 선거 이후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 선거 결과가 지금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정과 강화 그 두 곳을 지금 국민의힘이 이긴 상태라면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좀 행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러나 만약에 둘 중에 한 곳이라도 지금 보수가 좀 유리하다고 하는 두 곳 중에 한 곳이라도 잃게 되면 아마 그 책임론에 대해서 상당히 큰 후폭풍이 올 것이다. 특히나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렇게 발언의 수위를 높여간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 보수 지지층 내에서의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친윤계 의원들의 공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독대를 하게 된다면 다시금 한동훈 대표가 가져왔던 주도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독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하고 좀 의정 갈등 부분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의제가 될 것인데 두 개다가 쉬운 방법은 없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법도 그렇게 만만한 해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해법이라는 것이 단지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특검을 양보받아 와야 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그 핵심 과제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의정 갈등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방향과 한동훈 대표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사실 접점이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가져올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번 두 지역의 선거를 일단 이겨놓고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고 싶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독대가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겐 상당히 위험한 그런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10월 이기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여권이 금정에서 패하고 강화에서 패했다. 그럼 여권의 전체적인 위기지 이게 어디 한동훈 대표만의 위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제가 보기에 어쨌든 그러해서 저는 이제 독대는 이어진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여권이 금정과 강화를 이긴 상태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 그러면은 무언가 조금 여권이 이제 국정에 대해서 주도권을 좀 쥘 수 있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전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윤한 독대가 조금 순기능적인 측면의 그 역할을 하면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임기를 반환 정도는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저는 이제 여권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금정에서 이기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특히나 이제 저는 어찌됐건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저는 이제 레벨 수위를 올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미 대통령직 인적 쇄신까지 얘기했으면 거의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야기들은 조금 이제 자제하면서 실제 선거에서 이기면서 윤환회동의 성과를 내는 것. 그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남겨진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